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민족중흥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정보부장 손에 돌아가신 지 39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 행사 추도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민족중흥회 회장 정재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내일 비가 온다는데 걱정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아유,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뭄에 시달렸을 때 비가 안 온다고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더니 끝내 이 양반 39주기 맞는 그날 또 비가 뿌린다는 것은 그 어른의 애국 충정하고도 무슨 연결이 되지 않나 나름대로 그렇게 갖다 붙여 봅니다. 아무튼 무릅쓰고 모든 것 제치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우리 정재호 회장님은 기자 출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정치부장을 하셨고 그 뒤에 백두진 의장 비서실장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예. 유정예 국회의원 하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기자 측면에서 또 바로 유정예 대변인 시각에서 보신 분인데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 보신 게 1979년 10월 17일입니다. 17일 밤 유신 7주년 7주년 기념일입니다. 기념식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회 안 하셨어요? 그때 제가 유신 체제의 정당성과 예. 공화당 유신 정우의 합동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붓글씨로 써서 예.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다시 한번 유신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그런 뜻을 크게 담은 행사였다고 봅니다. 예, 그날 그 행사 끝나고 아흘 만에 돌아가신 셈이죠. 그날이 바로 부마 사태가 악화돼 가지고 그날 밤에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날 기념식 만찬 언저리에는 긴장감이 흘렀고 예. 당시 국무총리 최기화 총리와 내무부 장관 구자춘 동지가 수시로 박 대통령에게 기획말로 사태 진정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소상히 보고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눈여겨 살피던 그 순간입니다. 그때 여흥으로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노래를 잘 부르시잖아요. 우리 정재호 의원은. 아무튼 몇몇 사람들이 예. 노래 부르기로 하고 KBS 김광섭 악단이 예. 연주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그 사실을 당시에 유신 정우의 의장이신 태완선 의장으로부터 예.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바로 김계원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죠. 예. 의미 있는 행사를 의미를 더 높이기 위해서 KBS 악단 동원하고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예. 남쪽에서 아, 그렇군요. 부마 사태의 기운이 번져오는 이 시점에서 보도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소위 나라를 걱정하는 만조 백관들이 모여가지고 풍악을 올렸다는 것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계획을 취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김계원 비서실장한테 전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정 대변인의 이 얘기가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꼬리표를 하나 달았어요. 이미 각각에서 이 스케줄을 유언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러나 그거를 되돌릴 수 있도록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 토를 달았습니다. 이우락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각하를 설득해서 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계원 실장도 이번에 한번 힘을 써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날 막상 그 영민관이 마지막 연회 잔행이 돼버렸어요. 예, 그렇죠. 기념비적인 날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
완만한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가니까 풍악 소리가 들린단 예, 말입니다. 예. 그래서 불사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스케줄대로 공화당에는 몇몇 두 분, 또 유정에 몸담고 있는 데서는 저하고 당시 재무부 장관 출신 국회의원인 천병규 장관 이 지명이 됐어요. 예. 그 제 차례가 돼서 그건 뭐 이미 그 동영상에 다 뜬 얘기입니다만은 전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올라가서 나름대로 마음에 새겨두었던 일장의 연설을 했죠. 아,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분위기가 상당히 푹 가라앉으면서도 어떤 물결 같은 그런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예. 그러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박수도 치고 하는 그 마당이니까 노래 안 할 수도 없고 라우나의 바보 같은 사나이라는 노래를 제가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나니까 아흘에 만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서가하신 그런 비극적인 현장이 연출이 되고 나니까 일부에서는 정말 바보같이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참담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에 직면했을 때의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태산이 무너지듯 했습니다. 우리 정재호 회장님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저는 부산에서 기자 생활을 했을 때인데 바로 부마 사태를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광복동에서 예. 이 시위대가 이 경찰 이 작전 차량을 뒤엎고 불 지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화염이 치솟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시겠죠. 불길한 생각. 그러다가 그 열흘 뒤에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유정회 대변인 하셨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제일 논쟁점이 유신식입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년. 유신 논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견해는 있습니다만은 이 귀중한 시간에 그런 것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너무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사를 놀라게 한 한국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는 유신 체제가 만드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유신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나 민심은 전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유신 속에 함축된 부정적인 요소를 강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민주화의 길목을 넓히는 것도 우선 기본적인 인권인 배불리 먹는다는 그 사실에서 그 사실을 배제하고 인권을 논의할 수 없죠. 인권의 원초적인 본질은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너무 헐벗었죠. 그래서 밤마다 모든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보릿고개라는 악몽에 가위 눌려서 넋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 침체 속에 빠져있던 한국인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공급한 것이 박정희 리더십의 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도 하면 된다, 하면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팽창됨으로 해서 새로운 한국인의 초상이 입체화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신의 정당성을 우리가 결코 전면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현대사 70년을 통해서 하나의 큰 중대한 정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담고 있는 의미의 진정성에 대해서 깊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 발굴의 현장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정 회장님이 민족중흥회장을 맡으시고 작년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되는 해에 추도식을 치르셨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추도식을 치르는데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치르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죠. 예. 더군다나 지금 박정희 흔적 지우기가
기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도 공과 사는 분명히 있는데 또 공과가 있기 마련인데 과의 측면을 침소봉대하고 성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덮어씌운다는 것은 스스로 역사에 대한 자학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성숙된 생각을 가지고 박정희 리더십, 그 어른이 남긴 흔적을 오늘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들이대지 말고 그 시대 상황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고찰을 해야 된다고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름 성도 없는 흠이진 어떠한 구석도 두루 살펴서 그 어른이 손때 묻지 않는 곳이 없거늘 그 긍정적인 흔적을 깡그리 흠집내거나 없애버리고자 하는 권력의 이른바 적폐청사회라는 핑계 삼은 이 만행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소중한 가치는 가치대로 온전히 보존하는 그러한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난 날을 자수하면서도 우리가 내세울 것은 보존하고 하는 이러한 좀 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내일 추도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과거와는 조금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때까지 여기 담고 있습니다마는 예. 작년에 38주기에 이르는 동안 여기 담겨져 있는 추도사를 모았습니다마는 거의 다 한 분 빠짐없이 당시에 박정희 시대 고관 대작들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와 거의 단절되고 거리를 둔 순수한 선비, 학자, 또 노조위원장, 대학생 가운데 현실 비판의 날카로운 안목을 가진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걸만한 청년 학생, 그리고 또 언론인, 이렇게 해서 과거와는 추도사의 질적 내용을 차별화하는데 복화수를 마쳤습니다. 예. 연사로 누가 나옵니까? 추도사를 하시는 분. 연사라기보다는 추도사. 추도사죠. 그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면서 한국행정학회의 회장을 지내셨죠. 유용해 박사님. 그리고 KBS 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 씨. 그리고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 대표로 맡고 있는 김원구 학생. 그리고 언론인으로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거친 김진 많이 기자. 젊으셨습니다. 예. 40대, 50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유 교수님은 80대시고. 그러시죠. 예. 우리 정재호. 아유, 뭐 저는 나이라는 게 숫자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취재하신 게 61년 5.16 때부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시 어느 기관에 끌려가서 호딘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독재자 박정희가 결코 당신을 호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둘레의 사람들을 위해서 독재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고루고루 잘 살 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순수한 진정성을 가지고 독재를 한 데 대해서는 양해한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그 주어진 시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험준한 길목에서 덜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당시 고초를 입은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안을 드려야 되고 마땅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키우는데 나라 살찌게 하고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 국가 건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재하다가 이 양반은 애사로운 사람이 아니다. 성공 후사, 오직 사무사의 도리를 다해서 당신의 말씀 말맞더나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온갖 시비 곡절이 있는 가운데 온갖 험담이 당신을 향해서 제기됐을 때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외마디 소리로서 신음하듯 외마디 소리 속에 함축된 그 결심, 이런 것은 오늘의 정치인들, 지도자들 가운데 과연 저러한 우국충정에 불타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지도자가 있느냐 하고 되물어 봤을 때 나는 자신 있게 답을 내놓을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회장님은 79년에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공직을 맡지 않으셨죠? 맡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맡을 수 없었죠.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5년 동안 정정법에 묶여서 묶여있었군요. 예. 삼김하고 백두진 의장 그리고 김정년 비서실장 풀릴 때 그때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 쓸 기회도 없었고 그때는 또 상당히 검은 구름이 뒤덮을 때니까 나름대로 뭐 책이나 읽고 취재에 응하고 예, 제가 취재 기자로 그때 갔지 않습니까? 우리 조갑재 기자하고 네. 처음으로 대면해서 지각 기자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대상이 되어버린 11.6 적이 사건 예, 직후죠. 들어갔을 때 예. 월간조선 기자일 때인데 그렇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유신이 말하자면은 11.6 사건으로 끝나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유신을 옹호하지 않고 박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우리 정재호 회장님은 적극적으로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박정희 유신 시대를 당연하죠. 하셨고 그 뒤에도 계속 언론인으로서 그 기질이 남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글을 쓰시고 네, 말씀을 하시고 네. 헌정회 사무총장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하시면서 예,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잡지 편집 책임자이시죠. 책임자도 했고 예. 지금도 언론이십니까? 유신 본당이란 말을 아, 제가 했습니다. 그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만들었죠. 유신 본당. 공개적으로 얘기한 분은 딴 분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JP죠. 예. JP 보고도 그랬습니다. 유신 체제를 옹호하는데 앞장선 대변인이 마땅히 유신 본당이 돼야지 잔당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저하고 인간적으로 매우 가까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여할 기회를 봉쇄당하고 정정법에 묶인 것은 유신시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저 같은 사람을 제껴야만 좀 편리했겠죠. 그래서 5년간 묶였는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마음 공부를 충분히 나름대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18년 동안 있었던 한국의 변화, 그 변화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 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단 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악 조건에서 최대의 업적을 남긴 위대한 교사이기도 하고 군인 혁명가 CEO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역사는 그렇게 쓸 겁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바뀔 때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 저 당연하죠. 최근에 예.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네, 수사가 네, 이제 네. 재심을 통해서 간첩이 아닌 걸로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역사라는 다른 문법으로 보면은 희생이 적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역사를 핑계로 해서 산업화, 고도 성장을 내딛는 그 과정에서 상처 입은 분들을 상대적으로 역사라는 핑계로 하대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심심한 마음의 아픔을 전달드려야 되죠. 그러나 오늘날 그분들을 포함한 그 가족들이
보다 훌륭한 질 높은 삶을 경영하게 된 그 배경에 그 당시에 비판받았던 독재자 박정희의 초상을 우리가 냉철히 살펴볼 때 한편으로 뜨거운 경의를 표하는 것이 후학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혹자는 그대는 그 시절 호강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도 강변한다라고 반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르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남보다 조금 더 다른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자기 통제에 철저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헌에 빠진 아빠도 두기 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소절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절을 훔치고자 덮고자 하는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한국인의 자학적인 그 슬픔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자신감을 공급하고 큰 나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소중한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헌시장 내버려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것은 씀씀이에 따라 가지고 선도되고 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문재인 정권이 지난날 흔적을 적폐청산이라는 핑계를 앞세워서 모든 것을 깡그리, 글쎄요, 안 되죠. 예.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부녀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추모가 어렵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인데,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박정희 대통령과 연결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역사 속에서 자리매김하는데 문제가 풀릴지 하는 고민이 많으시죠? 굉장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미리 저한테 기침을 해 주셨더라면은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다듬을 수 있었겠는데, 지금 막상 그 질문에 직면하게 되니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 평소에 소신의 일단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탄핵 사건은 슬픔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갑재 대표도 기자고, 저도 역시 기자원을 잠시나마 포기한 적이 없는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 시각에서 보십시다. 박근혜 탄핵이 언론의 난이 아닙니까? 언론이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고 선동에 앞장섬으로 해서 마녀 사냥을 통해서 비극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박근혜가 모름지기 다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문제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언론에 제기된 온갖 모든 정보들이 거의 다 거짓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고, 더더욱이 박근혜라는 사람 남의 돈을 훔치려고 궁리하거나 하는 결코 그러한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다수 국민들을 인정합니다. 이분 법정 진술 속에서 드러나고 검찰 고발에서도 고소장에도 공소장에도 등장이 됐습니다마는 물리적인 증거 없지 않습니까? 묵시적이고, 받은 게 하나도 없죠. 묵시적이고 주관적으로 뇌물죄는 있는데 뇌물, 그렇죠. 그거를 실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묵시적이다. 이러한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 설정을 가지고 몰아세웠다는 것은 마녀사냥이고, 그거를 또 부채질 해가지고 키워놓은 그 언론의 몫이 나는 역사의 법정에서 준열이 규명돼야 된다고 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박정희와
박근혜를 같이 묶어서 당시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이 스위스은행에 880조인가요? 은닉돼 있다. 이거를 캐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무리 지어가지고 상당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스위스를 오르내리면서 찾는다고 눈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까? 그 비자금이 발각됐다는 흔적이라도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악마 같은 선동에 휘말린 탓에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의 국정농단을 통해서 박근혜는 국정농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매우 그 애호사고 있는 안개가 지나기 때문에 선명하게 드러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무책임하면서도 막연한 구름 잡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흔히 한국인들이 입에 담는 귀신이 씌었다. 뭐 이러한 그 조금 듣기에 거북스러운 그런 표현 속에 이 사건을 집어 던져서 역사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는 귀신이 쓰이지 않고는 그렇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박근혜 정권이 쓰러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실각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촛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박근혜가 실각하고 쓰러지는 현장을 보고 저렇게 쉽게 무너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자기들 고백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의 운명이 있듯이 나라에도 운명이 있는 국운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돌려고 앞으로 이 재판의 마무리와 또 재판과 연계된 이 온 국민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그것도 예리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의 딸을 이렇게 대접해서 되겠느냐? 안 되죠. 안 되죠. 만인 앞에 법은 평등하다가 우리는 곧잘 노래합니다. 옳은 얘기죠. 그러나 박정희라는 그분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화를 성취하고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한 이 자리에서 그의 딸을 저렇게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서 대한민국의 채통에 어떤 점이 지킬 것인지도 우리가 좀 깊이 성찰하면서 움직여야지. 경제강국의 채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현실 비판을 해야지. 그냥 도매금으로 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옆에서 지켜보신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글쎄요. 권력자가 아닌 인간 박정희. 인간적으로는 너무 눈물이 많죠. 눈물이 많은 분입니까?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과 리더십의 함수관계를 규명하는 나름대로의 칼럼도 쓴 적이 있습니다마는 눈물이 없는 권력은 잔인합니다. 눈물을 담은 권력은 씀씀이에 있어 가지고 깊이 고민합니다. 이러한 권력 사용 설명서를 박정희의 실체를 통해서 오늘의 권력자들이 배워나간다면은 이와 같이 민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눈물 많은 초인이라고 하는데 예. 초인은 눈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분은 눈물이 많았군요. 어떤 경우에 눈물을 흘렸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서해안은 인천 앞바다 저 멀리 떨어진 서해안에서 아시겠지만은 한국 최초로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망원경을 내려놓고 그 미사일의 포물선을 쭉 그러면서 날아가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손수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눈시울을 닦은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죠. 그날 밤에 청와대, 그 청와대가 오늘처럼 저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청와대가 아닙니다. 삐걱삐걱 소리 나고 그랬죠. 1층에서 1층은 당신의 집무실이고 식당이고 2층에는 당신의 침실인데 그 계단에 올라가면 삐걱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파리채가 걸려 있었어요. 파리채. 아유, 나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좀 눈물겨워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물에 끼고 에너지에 낀다고 그래가지고 당신의 화장실에 벽돌 2장을 넣어놓고 파리채로 가지고 에어컨도 안 틀고 선풍기 갖다 놓고 파리채로 가지고 파리 잡고 그러던 양반이 그날따라 요즘 신식 말로 하면 오늘 밤은 내가 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과학기술처 장관을 포함해서 그 자주 국방에 매달리던 흔적을 상징화하는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기술자들 불러가지고 주한상을 펼쳤는데 평소에는 막걸리가 지배를 했는데 그날따라 자기가 당신이 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시바스 레가가 나왔어요. 유명한 시바스 리걸이 나왔거든요. 예,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섞어서 마시기도 하는데 잠시 한참 흥이 오르는데 이분이 슬그머니 나가셨어요. 나가시기 전에 노래를 했어요. 자진했어. 그런에 18번은 짝사랑이라는 노래하고 황성애터입니다. 그날은 그 황성애터를 이렇게 부르시다가 초입에서 갑자기 멈추더니 화장실 쪽으로 갔어요. 한참 있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그때 근접 경호를 맡았던 그 이상열 경호과장이 쫓아가서 살펴보니까 울고 계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을 왜 흘렸을까? 감히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돌아왔는데 아주 눈물 자국에 흥건하게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술 권할 분위기도 아니고 모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한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아마도 이런 큰 일을 해낸 그 기쁜 날 당신께서 사랑하는 유경수 여사가 옆자리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한이 맺혀서 울었고 또 그 양반이 황성애터를 부를 때는 대한제국이 쓰러져서 허벌판이 됐을 때 자기가 느꼈던 우국충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함축이 돼서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살아생전에 넋두리처럼 토설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섞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분의 그 애국심과 또 순수한 그 인간성의 투명성이라고 그럴까, 진정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성공후사, 절대 자기 개인의 착복, 그 어린 반푼어치 없는 또 부끄럼 좀 타는 분 아닙니까? 수집어 분이죠. 권력자가 부끄럼 타기 그게 참 희한해요. 그 저 외교 사절들이 예. 신임장을 주지 않습니까? 거의 당신의 키보 이 양반은 165cm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거의 다 자기보다 이렇게 눈높이가 높지요. 그러면은 이분은 수집음을 타서 그런지 꼭 이렇게 눈을 아래로 살짝 깝니다.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조금 개면적하게 여기는 자기 겸손이라고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수집음을 타는 있어요. 대중 앞에 나가면 연설하기도 쑥스러워하고 나는 말보다도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그 양반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전국 방방곡곡을 누빌 때 당시에 수행 기자들은 박면장이라고 그랬어요. 박면장. 면장같이 당시 꼬치꼬치 다 챙기고. 그래서 박면장이 오늘 어디로 간대야? 뭐 이런 소리가 면장. 박면장이라고 참 그러한 아니고 박면. 그러한 그 참 아이고 오늘 말씀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 내일 행사를 잘 끝내시고 또 한 분 모시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남북 대결은 결국 이승만과 김일성의 대결이고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박정희와 김일성이 세력의
박정희와 김대중 세력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엉켜 들어가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우리 역사 속에서 지운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우는 겁니다. 자살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정재호 회장님께서 민족 중흥의 기수인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 속에서 살리는 일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행사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